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제21회 사회복사 1급 시험의 다섯 번째 영역이죠. 지역사회 복지론 문제를 예쁘게 풀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51번입니다. 다음은 길버트와 스펙의 지역사회 기능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길버트와 스펙은 구조기능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다섯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거시체계인 지역사회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를 다섯 개 만들었다고 봤어요. 생산분배 소비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 경제제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회 통제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정치제도, 사회화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가족제도, 사회 통합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종교제도, 마지막으로 상부 상조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 만들었다 그랬죠. 자, 여기 있는 내용 보면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적 규범 준수하고 순응하게 만드는 거, 이유 없이 사회통제 기능이고, 이 사회통제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정치제도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이런 거 없어요. 사회치료 없죠. 상부상조 기능, 사회복지, 생산분배 소비, 경제제도까지 정리 부탁드리고요. 5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이념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이념. 개인의 자유와 권리 증진 순기능이 있고, 즉 이념을 수행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증진이 된다.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더라. 이건 아주 쉽게 주민 참여라는 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주민 참여는 주민 개개인들이 지역사회 현안과 또는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 그리고 그 과정, 그런 현안이 무엇인가? 또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사결정권이 반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 개개인이. 그러니 이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면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증진되어지겠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결론은 개개인들의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결론은 현안을 무엇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그 해결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집합적으로. 그죠?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주민 공동체 우린 하나야. 주민 참여하면서 하나야. 나도 주민의 한 구성원이야. 우리 지역사회 한 구성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제일 중요한 이념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민 참여라 그랬죠. 자, 53번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보면 60년대 지역 자활센터 설치 운영, 70년대 복지관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건 80년대, 83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2010년대 있었던 일이고, 1990년대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운영, 맞죠? 1992년도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운영됐고,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있었던 건 2010년이 아니죠. 2004년도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설치 운영됐어요. 그러니 답은 쉽게 4번입니다. 이건 지역사회 복지에서는 지역사회 전달체계 구축을 어떻게 정부가 실현을 했느냐, 이 공적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얘기들이 시험에 꼭 등장을 합니다. 잘 정리를 해 두십시오. 54번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자선조직협회, 이게 조종기구로 등장했다 그랬습니다. 중복 구호 또는 중복 구제 방지, 정확히는 구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기구로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졌다. 그렇죠. 1869년에 영국 런던에서 최초의 자선조직협회 만들어졌죠. 1884년에 토인비올이 설립되어졌다. 우리 토인비올 팔자 사나운 사람들이 이 영국 토인비올 런던의 영국 런던, 그렇죠, 화이트 슬럼 지역의 최초의 인보관인 토인비올을 만들었다. 자, 정신보건법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 보호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졌다. 여러분 요거 좀 잘 보셔야 돼요. 맞고, 하버트 보고서는 헐하우스 건립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미국에 만들어졌던 인보관입니다. 헐하우스는 시카고의 아담스에 의해서, 제인 아담스에 의해서 헐하우스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영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하버트 보고서가 영국의 이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영향을 준 건 맞지만, 헐하우스, 시카고에 만들어진 헐하우스는 미국 얘기다. 그러니까 4번은 전혀 틀리다. 그리피스 보고서, 1988년에 만들어졌던 이 그리피스 보고서는 지역사회 보호의 1차적 책임 주체가 지방정부임을 강조했다. 자, 맞고요. 자, 갈등 이론. 지역사회 복지 이론 중에 갈등 이론, 우리 대립되는 이론이 뭐였죠? 구조기능주 이론이었었죠. 갈등 이론에서는 지역사회를 대립이 상존하는 공간, 그러니까 부자, 가난한 자, 권력을 갖고 있는 자, 권력을 갖지 아니한 자, 사장님, 근로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무리들이 대립하는 공간으로 지역사회를 본다고 했었어요. 자, 옳은 것. 이익과 보상으로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익과 보상으로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사회적 교환 이론에 더 가까운 설명이죠. 특정 집단이 지닌 문화의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이거는 뭐 사회 구성주의론쯤으로 볼 수 있겠죠. 지역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건 구조기능주의 이론이나 또는 뭐 넓게 보면 체계 이론도 볼 수 있어요. 조직구조 개발에 있어서 자원 동원 과정을 굉장히 중시한다. 이건 자원 동원 이론에 관한 얘기고, 이해관계 대립을 통한 불평등한 분배로 설명한다.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이해관계가 대립적입니다. 갈등 이론에 따르면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이해관계와 사장님의 이해관계는 서로 틀리죠. 그렇죠? 예, 그 안에서 이 불평등한 분배가 근로자들 입장에선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 이론에서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사회행동과 같은 방법을 추구한다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갈등 이론의 큰 맥락을 알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옳은 것 5번이죠. 자, 56번 재밌는 문제 나왔어요. 다음 A 지역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 이론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보시다시피 지역사회 복지 실천 이론이 한 2문제 이상 출제가 되죠. 지금 2문제, 57번도 지역사회 복지 실천 이론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A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특정 국적의 외국인 주거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거 생태학 이론에 관한 얘기죠. 생태학 이론이 요새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태학 이론에서는 환경 속의 인간 관점 시각으로 이 지역사회가 이제 하나의 생태계예요. 그래서 환경에 적응해서 적합해져 가는 과정을 설명하죠. 지금 여기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특정 국적의 외국인 주거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생겼는데 나중엔 이 갈등을 또 이제 적응하는 방법으로 이제 스스로 또 화해를 해냅니다. 주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했었을 때 뭐 정부가 끼어들든지 아니면 주민들 간의 화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56번은 생태학 이론에 관한 얘기고요. 57번. 지역사회 복지를 권력 의존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 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 지역사회 복지 이론들이 시험에 이렇게 3-4문제로 나옵니다. 자, 보면 권력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는 결국 어떻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권력에. 여기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해서 다양한 장애인 단체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노인복지관은 은퇴 노인의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기획한다. 사회복지관은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받았다. 복지관이 지방정부보다 권력이 작고 지방정부가 복지관보다 권력이 많아요. 그래서 권력 많은 애들이 권력 적은 애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권력 의존 이론이고, 복지관은 지방정부의 권력에 의존함으로써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 원칙도 시험 문제 꼭 등장합니다. 옳지 않은 것. 지역사회 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 상식적인 얘기죠.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지역사회 문제 인식을 획일화시킨다. 벌써 느낌이 틀리죠. 지역사회 문제는 항상 개별화시켜야 돼요. 지역사회도 개별적인 클라이언트와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를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사회만의 특성이나 상황, 여건 등을 반영해서 개별화시켜야 되고, 욕구 가변성에 따른 실천 과정의 변화를 이해해야 된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과정도 바뀌어야 되겠죠. 목표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입하는 방법들도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개인 클라이언트들도 마찬가지죠. 지역사회 변화에 초점을 둔 개입해야 되고. 자, 59번. 다음에서 설명한 웨일과 갬블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8가지 모델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공통관심사 특정 이슈에 대한 정책 행위 인식 변화에 초점을 두어진다. 여러분,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기능적 지역사회죠. 이 기능적 지역사회들의 사회의 권익 보호나 이들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바로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이죠. 여기 보면 제가 항상 이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은 동성애자들을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동성애자들은 공통의 관심이 이제 동성애고, 특정 이슈라고 하는 것이 그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정부 관료나 또는 정부 조직이나 또는 뭐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정책, 행위, 인식을 바꿔놓는 겁니다. 동성애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동성애가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 자, 일반 대중 및 정부기관을 변화의 표적 체계로 파악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 서울 광장을 빌려다가 거기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반 대중들, 그 다음에 그 장소를 빌려주는 서울시, 이런 데들을 표적 체계로 파악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조직가, 촉진자, 옹호자, 정보 전달자를 사회복사의 주된 역할로 인식하더라. 동성애자들의 모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직가, 그 다음에 촉진자는 여러분, 이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이건 아니면 이 근린 지역사회 조직 모델이든지 간에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려면 집합적인 방법, 조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복지사 역할은 무조건 촉진자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옹호자, 동성애자들 편 들어줘야 되죠. 옹호자는 일방적으로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거라 그랬었어요. 정보 전달자라는 것은 이런 일반 대중이나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동성애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동성애 좋은 거니까 제발 좀 해주세요. 이거 하는 게 정보 전달자예요. 자, 여러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공통 관심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얘기한다까지 정리해 두시면 된다. 60번. 로스만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3가지, 우리 A형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 B형 모델 사회 계획 모델, C형 모델 사회 행동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자, 60번 보시면 옳은 것 했어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조직화를 주요 실천 과정으로 본다. 그렇죠. 이 조직화를 강조하는 것은 과정 중심적 모델들은 전부 조직화를 시켜야 돼요.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하나로 규합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이 조직화를 강조하는 건 지역사회 개발 모델도 되고 사회행동 모델도 되죠. 왜냐하면 둘 다 과정 중심적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 중심적 목표는 참여를 강조하고 서로 똘똘 뭉치게 하는 걸 과정 중심이라 그랬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변화 매개체는 공식적 조직과 객관적인 자료이다. 우리 공식적인 조직, 객관적 자료 가지고서 두들겨 패는 거는 이건 과업 중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얘는 굳이 따진다면 사회 계획 모델쯤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사회 계획 모델에서 이건 틀렸고요. 사회복사의 핵심 역할은 협상과 옹호자다. 협상을 하고 옹호를 한다는 것은 편을 들어준다는 뜻인데, 사회적 약자. 이건 주로 사회 행동 모델에서의 복지사의 역할에 해당되는 거죠.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지역 내 집단들이 갈등 관계로 인해서 타협과 조정이 어렵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사회행동하는 거예요. 뭐 데모를 하든지 시위를 하든지, 그렇죠, 파업을 하든지,
그 답은 몇 번? 기억하고 리을만 맞다. 2번이다. 자, 61번 봅니다. 테일러 로버츠. 이번 시험 문제 아주 모델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테일러 로버츠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테일러하고 로버츠는 로스만 모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후견자,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후견자와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들, 그걸 클라이언트라고 봤죠.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 권한 정도에 따라서 5가지, 어떻게 요시라 그랬지? 푸게 연계정,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조정 모델, 계획 모델,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모델, 그 다음 지역사회 개발 모델,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자, 보시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프로그램 개발과 조정 모델,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및 지도력 개발에 관심을 둔다. 지역 주민이 역량 강화하고 지도력을 갖게 하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 조정 모델은 의사결정 권한이 전적으로 후원자한테 몰려 있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도 없고 지도력을 개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민의 역량 강화, 지도력 개발에 관심을 두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쯤으로 보겠죠. 그죠?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 즉 클라이언트가 7, 후원자가 1 정도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모델. 1번 틀렸네요. 계획 모델, 구체적인 조사 전략 및 기술을 강조한다. 그렇죠. 우리 로스만의 사회 계획 모델의 인간적인 요소를 좀 담아 놓은 것이 바로 계획 모델이었었고, 이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클라이언트와 후원자 간의 1대1, 그죠? 의사결정 권한이 1대1로 나눠 갖고 있는 모델인데, 로스만 모델에는 없는 테일러 로버츠만의 모델이라 그랬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 맞고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주민 참여와 자조를 중시한다. 그렇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 말씀드렸듯이 후원자가 7,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1만큼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거라 그랬죠. 정치적 역량 강화 또는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100%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거라 그랬었어요.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한 시민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둬서 주민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죠. 의사결정 권한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지역사회 개발 모델쯤에 더 가까운 얘기다. 62번.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에서 다음 과업이 수행되는 단계는 이랬습니다. 62번. 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과정은 학자별로 주장하는 바가 너무너무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도 그 단계가 각각 다른 명칭으로 출제가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맥락을 잘 보고 응답 범주 내에서 그 맥락에 맞는 내용을 퉁 하고 찾아내야 돼요. 한번 보면 재정 자원을 집행하고 추진 인력을 확보한 인력을 가져다가 활용을 하고 협력과 조정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건 당연히 집행 단계 또는 실행 단계에 해당되겠죠. 뭐 문제 발견 때 무슨 자원을 쓰지는 않을 거고, 사정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 단계 때는 계획은 실행 전 단계인데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집행하고 그걸 어떻게 확보 활용할지에 대해서 큰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63번. 지역사회 욕구 사정 방법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사정하는 방법이 나왔다. 자, 보면 명목 집단 기법, 지역 주민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자료를 획득한다. 자, 주민한테 설문조사해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획득하는 건 서베이 방법이죠. 서베이 방법. 그렇죠. 뭐 설문조사하는 방법은 우리 조사론 시간에 공부하셨지만 면접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전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주민들 중에 일부를 표본으로 끄집어내서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것은 서로 서베이 기법에 관한 얘기고,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반복된 설문을 통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 이건 델파이법이죠. 여러분, 델파이가 무슨 뜻이라 그랬었어요? 이게 델파이가 그 그리스 아테네에 그 아폴로라고 하는 그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폴로라고 하는 그 태양의 신을 섬겼었죠.
그 아폴로 신전이 있던 장소가 바로 델포이 또는 델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델파이는 뭐냐? 그 당시에 이 아폴로 신전에는 현인이라고 해서 현명한 사람, 그것이 뭐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던 거야. 그래서 당시에 정치인들이나 또는 군사 지도자들이 어떤 전쟁을 하거나 정책을 할 때는 그 현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전쟁하려고 하는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해 주는 거야. 미래를 예언해 주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똑똑한 사람들이. 이해되셨어요? 일반 서민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래돼서 우리가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델파이 기법은 지금 이거죠. 전문가, 아주 현인들, 똑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우편 설문을 하죠.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이걸 반복하는 거. 이건 델파이 기법이고. 정보기관이나 사회복지 관련 조직에 의해서 수립된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것, 이게 통계 자료 활용하는 것은 2차 자료 분석법에 해당되어지죠. 지역사회 포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모임을 개최해서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다. 63번의 답은 당연히 몇 번? 4번 되겠죠. 이 포럼을 다른 말로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라고 합니다. 주민들을 한 장소에 싹 모아놓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유,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욕구가 해결되어져야 될까 묻는 겁니다. 주민들이 손 들고서 대답하겠죠. 자, 사회 지표 분석. 지역사회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확보한다. 이거는 지역사회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건데, 이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파악할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집에다 갖다 놓고서 설문지를 돌려갖고서 파악할 건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 명목 집단도 될 수 있고 초점 집단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 기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회 지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 즉 주로 통계적으로 형성되어진 지표를 근거로 해서 지역사회 욕구를 간접적으로 파악해보는 방법을 사회 지표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것 하니까 답은 4번이다.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이 욕구 사정 방법은요, 여러분, 욕구 사정 방법은 일단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꼭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도 꼭 출제가 되고, 세 번째는 뭐죠? 예,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도 우리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고 해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먼저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돼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 욕구 사정은 어디서 나온다? 세 군데. 사회복지 조사론, 지역사회 복지론, 사회복지 행정론 세 군데서 잘 출제가 된다. 자, 6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복지사 핵심 역할은 A 지역은 저소득 가구 밀집적으로 방인 결식 등 취약계층 아동 비율이 높은 곳이다. 복지사는 지역사회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 아동 돌봄 시설 확충을 위한 서명운동, 조례 제정, 입법 활동을 하였다. 여러분, 이런 문제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옹호자 또는 대변자 역할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여기 보면 예시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옹호자밖에 없어요. 옹호자는 사회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해서, 다시 뭘 한다고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복지사가 사회적 약자 편에 서요. 그래서 옹호는 처음에 사회 행동, 즉 으쌰으쌰 하면서 그 사회적 약자를 핍박하거나 억압하는 대상으로 맞붙어 싸우기도 하지만, 옹호의 궁극적인 방향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이나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주로 입법 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걸 옹호라 그랬죠. 여기 다시 보시면 아동 돌봄 시설 확충을 위한 서명운동. 지금 이 복지사는요, 저소득 밀집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들을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아동과 그 부모를,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서명운동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입법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옹호자다. 자, 65번. 실천기술 중 연계, 다른 말로 네트워크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네트워킹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것.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지역사회의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지역사회 주민들,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복잡 다양한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기관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기관은 도시락 배달해 줄게. 야, 니네 기관에서 말버스 서비스를 제공해 줘. 야, 니네 기관에서는 어떻게 자원봉사자 제공해 줘. 이게 바로 느슨한 네트워크 구축, 바로 연계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집니다. 인적이나 물적 자원에. 그죠? 우리 복지관 안에서 혼자서 다 말벗도 다 하고 자원봉사자도 하고 물건도 다 주고 밥도 다 주고 그러면은 그 인력들 유지하고 그 서비스 제공하는 데 필요한 물적인 비용을 감당을 못해요. 그걸 흩어뜨려 놓는 거예요. 각자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분담함으로써.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은 효율적 관리가 되고 복지사의 자원 네트워크가 확장된다. 연계가 확산되어지면 복지사는 이런 물적,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망이 넓어지게 되겠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고루고루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역 사회 사회적 자본, 우리 공부해 봤지만 연계가 자꾸 되면, 그리고 연계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 해결에 충실하게 임하여지게 되면 사회적 자본, 이것이 일종의 신뢰감이라 그랬죠. 이것이 확대되어지고 탄탄해지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연계는 즉 통합성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포괄성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모든 욕구에 다 대응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기 위해선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 체계들이 함께 연계해야 된다. 그게 통합성이라 그랬죠. 자, 지역 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회행동을 해. 그거하고 연계는 관계가 없죠. 연계는 자원과 관련된 겁니다. 자원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 답은 5번이다. 66번 봅니다. 다음 사례에서 복사가 활용한 기술은 A 사회복사는 독거 노인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종교단체 예산과 자원봉사자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랬습니다. 자, 이 66번도 되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잘 보시면 독거노인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종교단체 예산과 자원봉사자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서, 사실 이 응답 범주 안에서만 찾으면, 응답 범주 밖에서 찾으면 이것도 연계가 될 수 있겠죠? 다른 종교단체하고 서비스 연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응답 범주에 연계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굳이 찾으면 자원개발 동원이 되는 거죠. 복지사가 지역 내 종교단체가 자원의 공급자죠. 이를 통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물적 자원과 그 다음에 자원봉사라고 하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그걸 끌어들여서 동원해서 이 독거 노인들의 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6번에서는 넓게 보면 연계도 될 수 있지만 응답 범주 안에 연계가 없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 자원개발 동원이 된다. 67번. 자,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분권 너무 중요하죠. 꼭 시험에 나오죠. 지방분권 또는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나눠주는 거죠. 사회보험제도의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정책론, 법제론 시간에도 계속 공부했지만 사회보험제도는 중앙정부의 사업이에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사회보험은 중앙정부만의 사업이고 공공부조 제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이죠. 그러니까 사회보험을 지방분권이 확대되면 안 돼요. 사회보험은 중앙정부 혼자 하는 사업이고 주민 참여로 권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맞죠? 지방분권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 욕구에 대한 민감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어져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 지방에서,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죠. 복지 수준과 균형이 이루어진다. 우리 지방분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복지 수준과 균형이 깨져서 복지 지역 간에 어떻게 격차가 생긴다 그랬었어요. 보통 자치단체 장이 갖고 있는 의지나 또는 자치단체 재정 수준에 따라서 이 복지 각 지역별로 이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편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치단체장이 아유 나는 복지 열심히 하고 싶어 이런 자치단체장도 있고, 또 반면에 아이씨 무슨 자치단체에 무슨 복지를 해, 에이씨 그런 돈 갖고서 저기 건물 짓는 데나 쓰고 뭐 이런 데나 써야지, 이렇게 하는 복지단체장도 있는 거예요. 자치단체장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한정이 되어져 있죠. 예산이 많은 동네죠. 성남시나 뭐 이런 데는 돈 많으니까 복지 서비스가 다른 재정적으로 열악한 데보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자, 격차 균형이 깨지고 격차가 발생한다. 중앙정부의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되죠. 왜? 권한이 이양됐다는 소리는 자치단체에 그만큼 책임도 이양됐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67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은 문제. 자, 68번.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다 골라봅시다.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보고와 의회 심사, 이게 틀렸죠.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어떻게? 시군 구청장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심의를 맡기면, 그 심의가 통과되면 시군구 의회, 우리가 그걸 기초의회라고 하죠. 기초의회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시군구 의회에 보고를 거쳐야 된다. 이래야지 맞죠.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 맞습니다. 2014년도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2014년도 12월 30일 날 제정됐죠. 2015년도 7월 1일부터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던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여기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현재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는 겁니다. 시행연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분 요거 좀 잘 좀 보셔야 되는데 시행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그렇죠.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연차별 시행 계획이 11월 30일까지 수립해서 제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요.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서 보낸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니은하고 리을만 맞네요. 3번입니다. 자, 69번입니다. 실무협의체 얘기인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포함돼야 되고요. 위원장 포함 10명,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관련된 특히 조례 제정은, 여러분 조례는 시군구 의회에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어디 실무협의체 조직에서 감히 이 법을 만듭니까? 그죠?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이 심의 자문기구는 이건 뭐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죠. 협의체입니다. 실무협의체 아니고요. 알겠죠, 여러분? 예. 그리고 전문성 원칙에 따라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그래서 실무협의체입니다. 전문가들이 중심돼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자원봉사활동 추진체계 역할. 재밌는 문제 나왔어요. 자, 보건복지부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국가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은 이건 전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보건복지부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중앙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정책개발연구, 시도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한 점 보시고요. 자원봉사는 전부 행정안전부에서 한다.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 중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 우리 기능 3가지가 있었었죠. 뭐 사례관리 기능,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 등에서 3가지가 있었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 이것도 항상 시험에 나오잖아요.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지역사회 조직화 맞습니다. 나머지 것들 한번 보시고. 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 문제 어렵게 출제됐어요. 유급 근로자 고용해서 영업활동을 해야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적인 목적을 갖고서 운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월급 주는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고, 그리고 영업활동을 해야지만 어떻게 인증받습니다. 누구한테 인증받아요?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인증받았었죠. 조직 형태는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른 법인 등이 있고, 복지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정확히는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인증받는 거예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된다. 사회적 경제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또는 자활 기업이나 또는 뭐가 있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도 모두 있어요. 예. 자,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하나가 더 뭡니까? 예, 사회적 경제에서, 예.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어쨌든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은 반드시 의사결정에 관련자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기업하고의 차이점은, 기업은 사장님 혼자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차이점이 있더라. 협동조합. 왜 그게 기억이 안 났지? 네 개. 다시 한번. 우리 사회적 경제 네 가지 주체가 뭐라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협동조합. 자, 그래서 얘는 답이 4번이죠. 72번.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지역 주민 참여 수준 높은 것에서 낮은 것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가 나온 건데 한번 보십시다. 지역 주민 참여 수준이 높은 곳에서 낮은 것인데, 의사 결정권을 행사한다, 계획 단계에 참여를 한다, 조직의 대상자가 된다. 즉, 조직의 대상자, 단순 정보 수혜자. 이게 사실은 되게 응용되어진 문제예요. 뭐냐면 아른슈타인이 얘기했던 지역 주민의 8단계를 응용한 문제인데, 참 재밌죠.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이게 뭘까요? 의사결정권을 주민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주민 권력 단계, 맨 위에 있는 단계죠. 그리고 계획 단계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계획 단계만 참여를 하지 실제적으로 그 계획을 집행하거나 할 때는 참여를 못하는 거야. 이건 주로 이제 주민 참여 단계. 그래서 조치, 정상, 회, 합 건조했었을 때 협동 단계쯤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의 대상자, 즉, 이 서비스 제공의 수혜자, 이거는 조치할 때 치료 단계쯤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단순 정보 수혜자라고 하는 것이 뭐죠? 예, 조작 단계에 해당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조치할 때 맨 마지막 단계쯤으로 보는 거예요. 답은 몇 번? 4번이죠. 74번. 지역사회 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지역사회 복지운동도 지금 시험에 매번 안 빠지고 출제되고 있는데, 사회복지 전문가 중심의 활동 아니고 지역사회 복지운동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 참여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전문가도 참여를 하지만 주민 전체가 다 참여를 해야 된다. 자, 목적 지향적인 조직 활동 맞죠? 그렇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목적 지향적 활동이고, 운동의 초점은 정치 권력을 장악한다. 지역사회 복지는 목적 자체가 정치 권력 장악이 아니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이에요. 주민들의 복지 증진. 구조적 문제 포함돼야 되고, 지역사회 복지 운동단체는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하지 않는다. 운동 조직들은 서비스 제공 활동합니다. 자, 복지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조직들이 다 참여해요.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뭐야? 서비스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2번이고요. 자, 지역사회 복지론,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요 세 군데에서는 항상 뭐가 등장하냐면 이 거시적인 얘기들이죠. 최근에 경향들 묻는 문제가 꼭 출제가 되어져요. 자, 보면 사회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있고, 수요자 중심 또는 소비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통합 사례 관리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죠. 2019년도에
우리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통합 사례관리 체제 확대됐고 2012년도에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서 통합 사례관리가 확대되어져요. 그러니까 통합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 체계들을 이 사례관리에 끌고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지역사회 중심적으로 전달 체계도 전부 통합 사례관리를 축소가 아니라 확대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고 민간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있죠. 그것이 이제 통합 사례 관리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도 들어가고 국가도 일을 하고 민간도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과 연계한 서비스의 통합성 강화. 맞죠? 그러니까 복지와 보건 서비스. 특히 사례 관리의 대상들이 지금 노인들이 많아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보건, 의료가 꼭 필요해요. 사회복지만이 아니고 그 복지 플러스 의료, 보건과 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통합성 또는 연계성이 강화되어지고 있다. 답은 몇 번? 3번이다.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사회 복지론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수업 잘 들어주셨고 또 우리 교재 안에 100%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또 우리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